자, 그러면 쿠팡의 이제 2부 시리즈 한번 진행해봅시다. 쿠팡이 국내 사업뿐만 아니라 해외 사업도 좀 많이 진출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네. 쿠팡은 이제 국내 한국 시장도 하나의 국가고, 그 다음에 뭐 싱가포르이 될지 대만이 될지 이제 해외 많이 하면서 이제 주가도 올려야 되는데, 해외 사업에 지금 뭐 대만 포함해서 작년에 또 일본도 움직였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이 부분은 앞으로 쿠팡의 아주 전략적으로 가장 최우선권에 있는 사업이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크로스보더 이커머스라는 건데, 얼마 전에 시작을 했죠. 네. 대만에서 이제 신라면 그냥 쿠팡으로 살 수 있으세요. 이게 이제 한국에서 그 소싱한 아이템이 대만에서 대만 현지에 있는 물류센터에 보관돼 나가거나 네. 혹은 바로 이제 다음날 아침 출발하는 비행기로 쏘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흘러가게 되는 건데 네. 사실 이거가 저는 어떻게 확대되리라 보냐면은 결국 일반 공산품으로 갈 겁니다. 뭔 말이냐? 그 아마존 차이나가 있었어요. 근데 그게 지금 없어졌죠? 뭔 말이냐면 과거에 중국에 들어갔었습니다. 네. 근데 아시겠지만 중국은 그 외국계 기업이 그러니까 해외 자본이 중국 내에서 사업을 하려면 반드시 국내 회사의 합자사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존이 들어온다 했을 때 알리바바, 지금 징둥닷컴, 텐센트 이런 데 이제 보호해준다는 명목으로 알리바바를 킥 했죠. 그래서 알리바바가 중국어 철수해야겠다. 근데 그때 아마존이 이 중국 시장을 버렸냐? 버리지 않았죠. 중국을 상품을 판매하는 시장으로 여기지 않았고 중국을 세계의 공장이니까 중국을 상품을 소싱하는 시장으로 여기자. 그래서 아마존이 중국에 있는 셀러들을 다 마케팅해서 데리고서는 그 공산품을 해외를 뿌리죠. 어차피 글로벌리 공산품 메이드 인 차이나니까. 그래서 미국, 일단 북미 지역 포함해서 유럽 지역,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 일본 이런 데를 아마존이 다 진출하면서 지금 국가별로 아마존닷컴의 그 셀러 구성 보면은 가장 압도적으로 비율 높은 게 다 중국 셀러예요. 이 부분에서 중국산 아이템을 선제적으로 누가 장악을 하냐. 그게 어떤 해외에서의 이커머스 공략함에 있어서는 중요한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맥락에서 11번가가 국내에서 아마존 같이 하는 것도 되게 어떻게 보면 무서운 거예요. 왜냐면 지금도 뭐 G마켓, 쿠팡에 그 중국산 아이템이 팔리죠. 다만 그 아이템을 판매하는 셀러분들은 저희가 중간 유통상이라 표현하겠습니다. 이분들이 중국에서 소싱을 해서 쿠팡이나 G마켓에 입점을 해서 판매하고 있는데 이게 없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어차피 아마존은 중국의 셀러 네트워크가 있기 때문에 중국 셀러들이 직접 11번가에 통해서 입점을 해서 상품을 판매하게 되는 구조가 이 중국 셀러들한테도 당연히 이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국내에서 이 중국산 아이템이 유통이 되는 쿠팡이나 G마켓 같은 입장에서는 우리 몰에 있는 중국산 아이템이 다 11번가로 빠질 수 있겠다라는 어떤 우려가 나올 수 있는 것이고 그 맥락에서도 아마존이 11번가와 손을 잡고 국내에 들어온 것이 쿠팡 네이버한테는 해외를 반드시 나가야만 하는 어떤 이런 당위적인 부분으로도 작용을 했다. 그 맥락에서 중국산 아이템 소싱을 해서 이 싱가포르, 이 동남아시아 지역으로 유통을 시키는 어떤 비즈니스 모델로 쿠팡의 크로스보더 이커머스 저변이 확대가 될 것이다 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지금 말씀해 주신 거 보니까 과거에 이제 1995년에 아마존이 선진국 중심으로 제가 이제 1999년부터 일본에서 이제 아마존 재팬 많이 사용해 봤고 호주, 캐나다, 영국 선진국 중심으로 이제 많이 하는데 이제 쿠팡은 동남아시아의 선진국이나 도심 쪽으로 많이 진출할 가능성이 높겠네요. 그렇죠. 지금 일단은 대만이야 인구 밀도도 그렇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소비 수준도 올라가고 그런 거 올라가고 있고 사실 이건 좀 약간 야사인데 네. 김범석 의장님의 동생분의 배우자와 그리고 김범석 의장 본인의 배우자 이 두 분이 다 대만 분이세요. 그러니까 대만에서 왜 사업을 먼저 시작했냐라는 말이 많은데 이것도 일면 작용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물론 이제 이거는 그렇죠. 이제 정확히 그런 건 아니지만은 그런 생각도 드는데 대만 같은 경우는 이제 인구 밀도적인 부분에서 상당히 이 사업성이 있다라고 일단은 쿠팡에서는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중국에서도 좀 생활도 좀 하시고 중국도 자세히 알고 많이 하시는 우리 마 교수님. 네. 해외 진출 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아마존 벤치마킹 한다는 건 똑같은 것 같습니다. 아마존 같은 경우가 이미 한 7, 8년 전에 이미 FB 확대를 할 때 이 CBC 크로스보더 커머스를 확대를 해나가면서 그 당시에 항공기를 갖다 50대 정도 구매했었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컨테이너선을 갖다가 직접 계약을 해가지고 그걸로 이제 중국에서 직접 컨테이너채로 물량을 갖다 실어가지고 오고 그걸로 항공기는 국내용이니까 국내 항공사를 거치지 않고 아마존 전용기로 해서 각 지역에 풀퍼센트로 물건을 갖다 공급하는 방식으로 갔고
결과적으로는 해외 직구가 이제 아마존의 큰 사업 중에 하나가 됐던 그런 부분이 되는 거라서 아마 뭐 말씀하신 대로 쿠팡도 그런 해외 직구 사업 부분을 물리적으로까지도 키우고 싶은 욕심은 있는 것 같아요. 거기다가 요즘에 해외 직구가 굉장히 사이트 내에서도 비중이 이게 크고 있기도 하고 또 쿠페이 같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걸 통한다면은 결제 라인 자체도 해외든 국내든 연계시킬 수 있는 큰 요소가 되기 때문에 아마존을 따라가는 그 쿠팡의 또 다른 또 이제 그런 핵심 전략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생각도 좀 드는 것 같아요. 그 쿠팡이 물류 인프라를 가져감에 있어서 ESR이라는 기업을 절대 빼놓고 얘기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국내에서는 이제 캔달스퀘어죠. 걔네가 이제 들고 있는 물류센터에 쿠팡이 임대도 많이 들어가 있고 전체 ESR 얘는 이제 법인은 이제 홍콩에 있습니다만 ESR의 그 커버리지가 아시아 지역 거의 호주도 포함되어 있나요? 근데 여기까지 확장이 됐는데 ESR한테 지금 임대료 내는 테넌트들 중에서 가장 많은 임대료 내는 데가 중국의 징둥닷컴이고요. 두 번째가 쿠팡입니다. 그 말은즉슨 쿠팡이랑 ESR 굉장히 우호적이에요 관계가. 근데 동남아시아 지역 특히 싱가포르 같은 데 ESR이 또 물류 SLC에 많이 있기 때문에 여기를 활용하는 쿠팡의 전략도 충분히 나올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드는 거죠. 네네 맞아요. ESR은 이제 뭐 여러분들 2020년 10월에 주식 상장했죠. 코스피하고 뭐 캔달스퀘어하고 옛날에 이제 싱가포르 레드우드 저기 캔달스퀘어라서 이제 옛날에 싱가포르 레드우드하고 이샹하고 통합한 회사거든요. 거기 이제 대표가 남 대표가 이제 하고 계시는데 아마 작년까지만 해도 국내 물류부동산 자산가지 1등하다가 최근에 지금 3위로 지금 내려앉았거든요. 근데 이제 쿠팡에 관련된 물류센터는 다 ESR하고 콜라보 해갖고 거의 이제 ESR이 제공하면은 쿠팡이 이제 센터를 지면서 해도 좀 많이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서로 이제 물류부동산 연관돼서 물류센터에서 서로 상호 보완 작용이 참 크겠네요, 그러니까요. 앞으로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고. 이미 뭐 ESR 캔달스퀘어 리츠라는 종목은 뭐 상장이 되어 있는데 여기 그냥 테넌트 구성 절반이 그냥 쿠팡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도 이게 양사는 되게 우호적이구나라는 생각이 좀 드니까 해외 나갈 때 직접 쿠팡이 투자하기 좀 부담스러울 수 있잖아요. 왜냐면은 얘네는 해외에 지금 처음 나가는 거기 때문에 근데 그 관점에서 이미 ESR이 이미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 활용한다라는 거는 쿠팡한테도 상당히 좀 리스크를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앞으로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포인트 아닌가 생각합니다. 최근에 이제 쿠팡이 물류센터에 투자는 거의 이제 다 끝난 거 아닌가요? 전국 거점에 한 170만 평까지 해놓고 한 몇 달 전에 이제 전북에 완주를 드랍시키고 뭐 땅값이 뭐 10몇만 원이 평당 비싸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 외에 보면 이제 쿠팡도 그럴 것 같아요. 이제 우리 물류할 때 보면 물류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통폐합 거점 하면서 카테고리를 묶으면서 한 번에 나가는 게 최고 이제 비용 구조가 좋지 않나요? 근데 지금 쿠팡 보면 여기저기서 그냥 모아갖고 송파에 와서 한 번에 캠프에서 갖다 주다 보니까 지난 시간에 이제 뭐 우리 마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비용 구조가 계속 올라가는 걸 이제 하면서 이제 줄여나가지 않나요? 근데 물류 거점 통폐합하면서 이제 쿠팡 어떻게 변할까요? 뭐 저도 지금 이 물류 쪽 업체들하고 얘기하다 보면은 지금 가장 올해 화두가 쿠팡이 물류센터를 확장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가지고 있는 물류센터를 이제는 슬림화한다거나 통폐합한다거나 불필요한 것들은 이제 폐점을 한다는 거죠. 거꾸로 말하면 그동안에는 물류 부동산을 찾기 위해서 현안이 됐다면은 그래서 다른 회사들조차도 쿠팡 때문에 물류센터를 선점하지 못한 것들이 많았었고 놓친 것들이. 결과적으로는 지금 뭐 160만 평, 170만 평 정도의 부지를 확보했지만 현재로서는 한 120만 평? 그 정도 사용하는 걸로도 지금 인프라를 갖다 충분히 유지하고 있고 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절대절명의 그런 이익을 내는 영업이익이 내기 위한 부분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 찾아놓은 부지에다가 새로운 건물을 짓거나 설비를 들어가는 부분을 일단은 스톱을 한 상태에서 오히려 불필요한 그런 부지들은 축소하고 있고요. 또 하나 임대했는데 효율이 떨어지는 것들은 이제 재임대를 한다거나 뭐 그런 방식으로도 좀 효율화하려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쿠팡도 지금 영업이익을 올리기 위해서 이제는 물류 인프라에 대한 투자보다도 물류 인프라를 어떤 식으로 프로핏을 만들어낼 건지 그 부분이 굉장히 큰 화두가 되는 한 해인 것 같고요. 말씀하신 대로 그걸 갖다가 멈추는 것만으로도 쿠팡이 영업이익을 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속적으로 흑자를 내기 위한 제일 중요한 교두보는 지금 만들어 놓는 것 같습니다. 그래 이제 물류 거점의 인프라를 갖다가 확장하면서 고객한테 빠른 아마 이제 평균적으로 한 7km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심 안에서 7km까지도 근접했답니다. 캠프가.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이제 배송을 할 때 보면 저도 이제 컨설팅 할 때 보면은 10km 미만이거든요. 그래야지 이제 시간대 배송도 가능하고 라우팅 동선의 회전율. 그럼 어때요? 어차피 라우팅 돌 때 우리가 배송하는 상품 수가 많으면 어때요? 이익 구조가 좋아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쿠팡은 아마 그쪽으로 좀 도약해 갈 것 같고요. 근데 쿠팡의 물류센터 관련해서 부동산 하다 보면 쿠팡도 뭐 다 잘하는 건 아니지만은 좀 부족한 거 많이 있지 않나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일단 지금 셀러단에서 이슈가 되는 게 좀 많이 있죠. 돈이 빨리 안 들어온다. 그러니까 사실 그게 거래처들. 네, 그 셀러들 입장에서는 그게
가만 생각해보면은 되게 힘드실 수밖에 없는 게 상품이 잘 내가 여기 쿠팡의 입점에 이 상품이 그러니까 쿠팡이 이 직매입한 상품들이 잘 팔리면 잘 팔릴수록 이거 상품 셀러가 너무 힘들어지는 구조가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계속 이 주문량이 늘어나는데 이거를 주문량에 맞춰서 생산하려면은 추가적으로 캐시를 투입을 해야 되는데 캐시가 안 들어오니까 이 부분에서 그 약간 팔릴수록 좀 힘들어지는 구조도 있는 것 같고 이런 부분은 좀 개선이 돼야 되는. 예컨대 얘네 쿠팡이 이제는 금융 쪽으로 가니까 어떤 현금 흐름이 좀 막혔을 때 아주 저금리로 그분들한테 대출을 해주는 어떤 상품이라던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좀 유동성에 대한 물꼬를 터질 수 있는 그런 서비스가 같이 병행이 된다라면 셀러들한테도 좀 더 우호적인 여건으로 가지 않을까. 아까 이제 일부 때 마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가 2%니까 하는 겁니다. 싸니까. 셀러들한테 너무 좋은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뭔가 셀러 친화적인 구조가 많이 더 짜여지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게 있습니다. 쿠팡에 대해서는 이제 아쉬운 점은 아마 그게 지금 현재로서는 가장 좀 크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래요. 여러 가지 이제 얘기 들리는 게 이제 셀러들이 거래를 하면 이제 돈을 받는 캐시에 이 사이트가 너무 좀 길어갖고 이제 사실 중소기업들 보면 이 자금력이라든가 이게 버티는 힘이 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한 달, 두 달까지는 너무 힘들잖아요. 지금 이제 요즘같이 이제 금융 비용이 많이 올라간 상황에서는 그 부분이 이제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쿠팡도 이제 규모가 커졌고 고객 응대하는 기업이니까 뭐 ESR도 잘해야 되고 고객의 어떤 이런 대응 이런 것도 이제 거래처 관계도 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셀러들 관계. 그렇죠. 거래처 뭐 고객을 가장 우선시한다. 이건 이제 모두가 알아요. 모두가 알고 소비자들도 다 느끼고 있는 부분인데 이게 어떤 조금 더 기업의 영속성을 좀 안정적으로 가져가려면은 셀러들에 대한 부분도 확실히 이제 필요하다 생각하고 있고 근데 사실 이미 이런 구석을 노려서 몇몇 개 금융사들에서 그 셀러들을 위한 금융상품을 많이 팔아요. 그러니까 매출채권 유동화시켜서 그 물꼬를 좀 숨통을 좀 틔워주는 상품 판매하고 있는데 그걸 쿠팡이 직접 한다라면은 조금 더 좀 득이 되는. 오히려 쿠팡은 지금 쿠페이 머니로 가지고 이자 수익이 또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런 사업 하지 말라는 부분도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서 셀러 친화적인 어떤 금융 서비스 이런 부분이 좀 그 앞으로 더 보완이 된다라면은 더욱더 좀 성장하는 데 있어서 조금 이제 안정적인 어떤 그런 흐름을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마 교수님. 이건 제가 마지막에 사실 얘기를 드리려고 그랬는데, 원래는 쿠팡의 칭찬을 갖다 좀 하고, 구조적으로 흑자가 날 수 있는 요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뭐, 오퍼레이팅 레버리지라고 부르는 영업 레버리지를 굉장히 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규모 경제도 키우기도 하고, 또 이제 코어트라고 그러죠. 일반적으로 뭐, 고객들의 만족도를 높여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회원들과 또 굉장히 많이 잘 유치하고,客단가도 30% 이상 올라가고, 잘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상품도 PB도 만들고, 여러 가지 직무에 주고 만들고, 다만 지금 얘기하신 거는 제가 마지막에 얘기하려고 했었어요. 좀 약간 이게 솔직히 말하면 저도 이제 바이오 생활을 오래 해봤기 때문에 대형 유통에서 이 짧은 시간에 흑자를 올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솔직히 굉장히 쉬운 방법들이 있죠. 워낙에 어떻게 보면은 바잉 파워가 워낙 커지다 보면은 업체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수용할 수밖에 없는, 뭐, 물론 뭐 상생한다는 그런 의도로 얘기를 하겠지만, 그렇죠. 실제로는 그래서 이제 뭐 프로모션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장려금, 성장 촉진금이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쿠팡은 사실은 처음에는 그런 부분이 좀 작았다가 지금 쿠팡이 작년도 매출이 이제 이마트를 뛰어넘었죠, 이제. 단일 매출로 본다면은 이마트도 물론 이제 뭐 여러 가지 스타필드라든지 합치면 아직까지는 국내 1등이지만 단일 매출을 본다면 아마 쿠팡이 22조를 훨씬 아득하게 넘어가지고 그렇죠. 지금 뭐 아예 아마 다 합치더라도 그럴 수도 있겠지만 즉 이 말은 쿠팡이 원래부터 꿈꿔왔던 거거든요. 직매입을 해왔던 목적 자체가 국내에서 마켓시어 1위를 하고 있는 그런 시장 1위 지휘자가 돼서 바잉 파워를 키워서 더 저렴한 가격으로 상품을 구입하고 더 많은 고객을 끌어들여서 더 낮은 상품 공급 구조를 만들겠다. 그래서 가격을 최저가로 만들겠다. 이게 뭡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흔히 아마존에서 말하는 플라이힐이죠. 그걸 똑같이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성공을 했습니다. 시장 1위 지휘자가 됐고요. 마진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어요, 상품 마진이. 물론 뭐 업체들도 쿠팡 없으면은 지금 어려울 정도로 쿠팡 의존도가 커지긴 했지만 초창기 쿠팡만 하더라도 업체들한테 받는 상품, 업체들이 납품하는 그 상품 원가율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마진이 한 20%에서 25% 정도 쿠팡 마진이. 근데 물론 이제 그 당시 쿠팡하고 지금 약간 달라지긴 했지만 지금 쿠팡 마진이 이제 평균 40%까지 올라갔거든요, 이제. 즉 25%대에서 출발한 쿠팡 마진이 지금 40%까지 갔다는 거는 지금 내가 100원짜리를 갖다가 막 팔기 위해서 내 마진 원가가 한 25원, 30원 나오면은 내 마진이 15원, 20원이라는 얘기고요.
나머지 40원에서 50원이 쿠팡 마진이라는 얘기죠. 예. 뭐 지금은 어쩔 수가 없이 이제 그런 구조로 가면서 박리담회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여기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업체들이 그래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상생 관점에서 좀 바라볼 수 있느냐 그런 부분이 좀 풀어줘야 될 부분인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뭐 다만 지금 이게 쿠팡이 앞으로도 이 길로 계속 가면서 더 이상 마진을 갖다가 뭐 취소한다거나 이렇게 갈 것 같지는 않지만 이제 PB를 갖다가 만드는 형태로 가는 것 같아요 지금은. 그래서 업체들 입장에서 본다면은 내가 팔고 있는 상품인데 어느 날 갑자기 쿠팡이 PB를 만드는 게 많이 많아졌어요. 쿠팡 PB가 품목 자체가 4천 품목이 되다 보니까 많아졌죠. 일반적인 뭐 마트에서 팔고 있는 품목이 2, 3천 품목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면은 뭐 어떻게 보면은 지금 뭐 쿠팡 PB 자체가 어떻게 하나의 거대한 또 시장이 됐고 또 이게 또 미칠 영향이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협력업체들하고 좀 상생하는 길로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